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저는 40대 중반에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손님들이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카페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제가 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되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추울 때는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꼭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 채널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자주 즐겨 듣고 계십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청취하다가 흠뻑 빠져들어서 하루 종일 여기 올라온 사연들을 들으며 세상에 우리처럼 별의별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저의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의 사연을 들으시고 저처럼 위로와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당시의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가온일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부유하거나 넉넉한 형편을 가진 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서 만나는 구걸하는 노숙자나 폐지 줍는 노인들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수중에 있는 동전 몇 푼이라도 나눠드리고 리어카도 밀어드리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작은 호의에도 미소를 짓고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났어요. 물론 간혹가다 10명 중에 1명은 제 호의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거진 줄 알아? 누가 도와달래? 조그만 게 나대고 있어. 꺼져!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싶어서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어떤 노숙자 아저씨한테 500원 드렸는데 아저씨가 막 화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수연이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좋게 말해도 될 일을 그래도 너무 나서서 애쓰지는 말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때 도와줘도 되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나서서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성장한 저는 남녀공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직구준 애들은 도시락 반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놀림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제 남편이 되는 이효성이었어요. 야, 효성아, 너 오늘은 아예 도시락 안 싸왔냐? 보리밥에 김치라도 싸우더니 벌써 몇 주째야? 오늘도 수돗물로 배 채우는 거야? 아이, 불쌍해서 어쩌냐? 너희 집 쫄딱 망해버렸냐? 아니면 엄마가 도망이라도 갔어? 그렇게 놀리는 놈은 항상 김진수 그놈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이 주도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후로 질 나쁜 애들이 효성이를 적극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런 괴롭힘들을 당하고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던 효성이는 그날따라 참지 못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놀리는 녀석의 앞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걷어찬 의자에 맞았는지 진수 그놈이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사람 죽인다. 야, 교무실 가서 담임 불러. 나 죽어. 그놈은 병원까지 갔고 발목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내놓으라며 효성이를 괴롭혔어요. 이효성, 병원비 내놔. 안 내놓으면 너 강제 전학 가야 된대. 내놔. 거지라서 돈 없냐? 그럼 너희 엄마 우리 집에서 식모하고 살면서 갚으라고 해. 진수 그놈은 끝을 모르고 효성이를 괴롭혔어요.
제가 당번이라서 일찍 학교 간 날 효성이도 이미 학교에 와서 교실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이효성, 너 뭐해? 일어나봐.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코에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울고 있던 효성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다가 효성이에게 건넸어요. 너 왜 울어? 진수 그 자식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미치겠어. 그 자식 때문에. 그리고 효성이와 저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효성이는 보증을 잘못 쓴 아버지가 빚더미를 떠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후에 그 빚더미를 엄마와 함께 떠안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효성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듯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던진 의자 때문에 발목 부러진 거 아니잖아. 진수 그 자식 이미 체육 시간에 발목 다쳤었잖아. 나 진짜 억울해. 그리고 엄마한테 아직 말도 못했어. 그런 이야기 들으니 저도 같이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효성이 잘못으로 진수가 다친 게 아니라며 효성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부모에게 평소 촌지를 받았던 선생님은 정학 처분받기 싫으면 병원비를 주라고 닥달이었어요. 그러게 가난한 놈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니까? 깽값 줄 돈도 없으면서 왜 깽판을 쳐? 다 효성이 그놈 잘못이야. 안 그래? 병원비 50만 원 주면 정학 안 내린다니까? 효성이 그 자식은 50만 원 그것도 없다냐? 하긴 뭐요? 효성이 내가 촌지 안 줬어요? 뭐? 너 효성이랑 사귀냐? 어디 선생님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저는 담임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비리가 가득한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효성이는 결국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가부를 해서 진수 그놈의 병원비 일부를 주었다고 했어요. 효성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중국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웠거든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을 때도 많다고 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효성아, 오늘 알바 끝나면 우리 집 들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대. 정말? 근데 가도 될까? 야, 너 안 오면 우리 엄마 잔소리한다. 와서 먹고 가. 오늘 삼겹살 구워준대. 수연아, 어? 고마워. 저희 엄마는 있는 반찬에 밥 한 그릇만 더 올리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면서 효성이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효성이와 가깝게 지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효성이 엄마도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고는 했습니다. 매번 저희 아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워낙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해서 하나뿐인 아들 잘 챙기지도 못하고 면목이 없네요. 효성이 엄마의 말씀에 저희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별소리 다 하시네.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다 알죠. 그냥 집에 있는 밥에 숟가락 하나만 더 넣는 건데요. 뭐 효성이처럼 든든한 아들 주셔서 좋으시겠어요. 엄마의 말씀에 효성이 엄마도 저를 칭찬하셨어요. 저희 가족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나누는 기쁨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효성이네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진수한테 줘야 할 병원비를 다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 효성이는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저에게는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 날이 올 거예요. 효성이의 말에 저희 엄마가 효성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효성아, 고생했다. 참 세상이 별나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이사 가려고 했었어요.
어머니가 아는 분이랑 같이 일하게 되셨거든요. 수연아, 이거 선물. 연락할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나 학교 다니기 힘들었을 거야. 나중에 또 만나자. 효성이는 그렇게 전학을 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효성이가 준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 열쇠고리는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라서 저는 그걸 오래도록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면서 그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고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어요. 당시에 용접 일을 하시던 아버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셨고 엄마와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 후 입사를 하고 1년 후에 아버지는 결국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엄마와 제 앞으로 남은 아버지의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빠가 아픈 동안 쌓인 병원비가 이게 얼마냐? 3천이야 엄마. 괜찮아. 나도 이제 돈 버니까 앞으로 둘이서 힘내서 갚아보자. 금방 갚을 거야. 그래 수연아, 너 없었으면 나도 따라갔을 텐데 우리 네 아빠 몫까지 힘내서 살자. 응. 엄마 의리 없이 아빠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알았어. 평생 수연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걱정을 하덜 말어. 엄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엄마는 낮에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셨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주방 이모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회사를 마치고 나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당시에는 엄마도 저도 하루 4시간 자면 많이 잤다고 생각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와 저는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어디냐고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힘을 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둘이서 산다고 함부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회사에서는 저보다 학력 좋은 동기들이 저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말이 칼이 되어 박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저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동료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서 혼자서 싸간 도시락을 탕비실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밥 먹으러 갔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입안에 가득 담고 있던 밥을 뱉어내면서 캑캑거렸어요. 사무실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 효성이었습니다. 효성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제 등을 두드려주고 말을 걸었어요. 너 설마 수연이? 수연이 맞아? 겨우 진정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 효성이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웬일이야? 수연이 너 이 회사에서 일해? 나 이 회사 거래처 땡땡물상에서 일해. 정말? 나 여기서 일한 지 1년 넘어가는데 몰랐지? 그나저나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실은 내가 취업한 지 이제 3달 좀 넘었거든. 야, 진짜 반갑다. 근데 너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어? 나가자. 나랑 식당 가서 밥 먹자. 저는 얼떨떨한 채로 효성이의 손에 이끌려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회사 동료들이 저를 발견하고 수근거리더라고요. 눈치 빠른 효성이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너 왜 왕따 당하고 그래? 속상하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터뜨리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효성이는 저희 회사에서 일을 보고 가며 저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연락할게. 수고하십시오. 그러자 평소 저에게 말도 걸지 않던 동료들이 달려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대더라고요. 수연씨, 뭐야, 둘이 친해? 엄청 잘생겼던데, 완전 훈남? 수연씨 재수 좋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도 신기하네요. 그래? 그럼 나 좀 소개시켜줘.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네? 네. 물어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불려시 같은 사람한테 효성이를 소개시켜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엄마에게 효성이를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고 엄마도 반가워하셨습니다. 효성이를 만났어? 아이고 정말 인연인갑다. 어떻게 그렇게 만났대? 엄마, 효성이 전화 왔다. 받아볼래? 그래. 그러던 중에 효성이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를 바꿔드렸어요. 둘이서 반갑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마친 후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효성이는 애가 참 예나 지금이나 속이 깊다. 잘 커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겠대. 정말? 엄마 좋으시겠네. 좋지. 하늘에서 아들 하나가 뚝 떨어진 기분이다. 효성이 엄마는 고향 내려가서 친구랑 농사도 짓고 식당 일도 하면서 살고 계신다네. 아, 그러시구나. 효성이 혼자 외롭겠네. 그 후로 저는 효성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엄마와 약속한 대로 효성이는 저희 집에 과일이며 고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효성이가 자취하는 집이 알고 보니 저희 집과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처럼 효성이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효성이 덕분에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효성이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효성이도 저와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재회를 하고 가깝게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수연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나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 많이 좋아했어. 친구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끄럽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효성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화나서 빨개진 거야? 아님 좋아서? 쑥스러워서? 난 후자였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나도 최근에 너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 나도 널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연애를 한 기간이 1년, 2년 늘어나면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같이 할 미래를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효성이는 청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답답해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효성아, 우리 내년이면 사귄 지 3년째야. 나도 28이고. 우리 결혼할까? 그러자 예상치도 않았는데 효성이의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너랑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아직 월세살이 하면서 살고 있고 사실 내가 돈 받을 곳이 있거든? 그 돈 받으면 결혼하자. 돈 받을 곳?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예전에 21살 때 너 진수 알지? 진수? 걔 너 괴롭혔던 애? 걔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 걔네 집 부자였잖아. 뭐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게 됐더라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나봐. 우연히 만났었는데
걔가 영업사원을 뛰면서 나한테 부탁해서 물건 몇 개 사주고 돈도 좀 빌려줬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서 말했습니다. 아, 효성이 넌 속도 좋다. 걔가 너 얼마나 괴롭혔는데 걔를 도와줘. 왜 그래? 어릴 때 지난 일인데. 뭐 너희 부모님이 이웃을 도우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 나도 깊이 새기고 살았어. 수연아, 네가 걔꼴을 못 봐서 그래. 진짜 곧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언제 갚는데? 5년 내로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정이 안 좋은가 봐.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그거 기다리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 결혼 못하겠다. 나 아빠 병원비도 다 갚았고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고. 우리 결혼하자. 제 말에 기뻐하면서도 효성이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효성이는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헤쳐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둘이 합쳐서 전셋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전셋집 마련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남편이 굳고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한 거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수연이 예쁜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효성이, 그러니까 제 남편이 식장에서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누굴 그렇게 찾아? 아니, 진수 자식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지? 진수? 너 언제부터 그렇게 진수랑 가깝게 지낸 거야? 내가 진수 도와준으로 고등학교 때 오해 풀고 잘 지냈지. 나 친구가 없잖아. 저는 진수 이야기만 나오면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걔가 했던 악독한 짓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와 연락이 되지 않던 시간에 남편과 진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 제 불안은 떨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쎄한 감정이 괜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쎄한 감정을 느낀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이 기다리던 진수는 결국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진수는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죽어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신혼집에 왜 얹혀서 사냐? 사서 고생할 일이 있어? 난 혼자서 사는 게 편해. 멀지도 않고 가까운 데 사는데 뭘. 그런 소리 말아라. 그래도 어머니 혼자 지내시면. 아이고 이서방, 사돈도 지방에서 혼자서 씩씩하게 지내시는데 나는 양반이지. 괜찮대도.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저희 집에도 마음껏 드나드시고요, 장모님. 장모님? 효성이 아니 이서방한테 장모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마냥 고등학생으로만 보였는데 우리 딸이랑 결혼을 다 하고. 저희 엄마는 그때쯤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셨어요. 일을 그만두시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효도해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일만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제과 제빵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랬지 사실 머리가 꽤 좋더라고. 그래서 나 공기업 시험 쳐서 공기업 들어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우리 아이 낳아도 학비 다 나올 테고 훨씬 편해질 거야. 수연아, 조금만 고생하자. 고생은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나도 나중에 우리 엄마랑 디저트 가게 차리는 게 꿈이야. 여보, 우리 할 수 있어. 아자아자. 그래, 할 수 있다. 기운 난다, 여보. 역시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둘이 있으면 함께 못 이겨낼 게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남편은 공기업 시험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난 그날 저희 엄마는 사회 준다고 전복 삼계탕을 끓여놨다며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수가 돈 갚겠다고 연락이 왔어. 1년 전부터 매달 진수한테 연락했던 거 알지? 이제야 갚겠다네. 가서 돈 받고 올게. 삼계탕은 내일 먹으러 가야겠다. 진수가? 정말? 어디로 가는데? 호텔 카페로 오라는데? 이 돈 받으면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일단 가서 만나고 전화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받지 못했던 빌려준 돈을 받느라는 생각에 들떴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진수 그 자식을 만나러 간다는 말만 들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왔어요.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연락을 준다던 남편은 그날 새벽이 다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남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야, 나 일이 생겨서 시간 좀 걸린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제 남편이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이모티콘을 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로 알렸던 사람인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바라던 공기업 2차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잠적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출이라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찰들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돈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만나러 간 사람이 지금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보세요. 제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카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바라던 공기업 면접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형사 한 분도 쎄한 기분이 드셨는지 남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해 주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어머님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진수 그놈이 야금야금 빌려간 돈이 5천쯤 될 거다. 효성이가 마음이 약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어. 아이고, 진수 그놈이 뭔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어머니가 다와하는 목소리에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하루 지났으니까 연락이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흥분하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대출까지 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효성이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한 애가 아닌데 어디 전단지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 나 걱정돼서 미치겠어.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야 속내를 드러내고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잘 해결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가슴속에 심어진 불안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어요. 저는 희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며칠째 먹지도 자지도 못한 날들이 이어지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해서 저는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경찰에도 연락을 했지만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은 있는데 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망연자실 멍하니 천장만 보고 앉아있는데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서 한창 일하실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연아, 이 서방이 여기 호텔방에 쓰러져 있어. 얼른 와라. 엄마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엄마, 정말이야? 그래, 지금 의식이 없어. 내가 구급차 부를 테니까 너도 얼른 와. 여기 1101호야.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남편이 호텔방에 있다고 알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엄마가 일하고 계시던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가는 동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 큰일이 생기지 않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서 도착한 호텔방에서 남편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어요. 남편이 그 호텔방에서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남편이 있던 호텔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 손목에는 노끈에 묶인 자국이 역력했고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도 부르고 까만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바닥에는 주사기와 강목이 나대궁굴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경찰도 도착해서 내부를 살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끌어안고 말했어요. 여보, 효성아, 정신 좀 차려봐. 나 수연이야, 효성아. 겨우 눈을 뜬 남편이 저를 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고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호텔방에서 본 주사기가 대체 뭔지에 대해 걱정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마약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경찰도 함께 병원에 와서 남편 몸에서 마약 반응 검사를 했고 며칠 후에 나온 검상에서 남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핏자국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뽕쟁이를 지신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이 만나러 갔던 김진수 그놈 추적 중입니다. 곧 잡힐 거예요. 보니까 김진수 그놈 마약 불법 판매 다단계 불법 사기 전과도 있던 놈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김진수 그 자식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놈일지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도와주었고 그 일로 죽임까지 당할 뻔한 것이에요. 남편은 그 악질 범죄 집단에 의해서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얼굴뼈도 함몰이 되어 있어서 수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도 한 모금 먹이지 않아서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놈들은 마약 거래를 하러 잠시 방을 비웠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러 갔다가 발견한 것이에요. 청소를 하지 말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안에서 뭔가 신음소리가 나서 엄마가 들어가 봤던 겁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가 일하던 호텔에서 발견이 됐는지 정말 기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그 마약쟁이 범죄자 놈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테니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뭘, 우리 인연이 이렇게 단단하게 얽혀있으니 천만다행이지. 이 서방 금방 회복할 거야. 아직 젊잖아. 너도 기운 내고. 응, 엄마. 아무튼 그놈은 그날 새벽에 바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우선 긴급 체포가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제 남편 돈을 불법 편취하고 남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증거도 발견되어서 살인미수죄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이 거대 마약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제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꼬연해서 호텔방에서 남편을 죽일 때까지 고문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 호텔방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하니 정말 김진수 그놈을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복하기를 기다렸어요. 저희 친정엄마 말 맞다나 남편은 제 간호를 받으며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병 간호를 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했고 그 덕분에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악당무리는 결국 재판을 통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수 그놈은 희골이 상접해서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약조야, 나 죽어, 뜨거워 죽겠어. 살려줘, 효성아, 나 좀 살려줘. 그 말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잘됐다 진수야. 그렇게 평생 고통 속에 살아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마약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니 지가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졌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복수를 하지 않아도 진수 저놈은 앞으로의 삶이 고통뿐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마약 집단을 잡게 해준 공로로 적지 않은 포상금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피해 보상금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난 분명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수연아. 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 수연이랑 너랑 장모님 만난 덕분에 내가 산 거잖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고서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겠어. 그나저나 면접 못 봐서 어쩌지? 지금 그게 문제야? 얼른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 시험은 언제든 다시 보면 되잖아. 건강이 최고야. 지난 일은 다 잊자. 알았지? 그래, 나 이제 다 나왔어. 고마워 여보. 수연아. 남편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업 시험에 매달렸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엄마가 받은 보상금과 남편이 받은 돈으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제가 쿠키 굽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엄마가 응용해서 더 맛있고 특이한 재료를 사용해서 저희 가게 디저트가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게 액 때문에 해서 그런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어요. 시어머니도 고향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여생을 함께 보낼 분과 재혼을 하셨고 남편도 열심히 준비한 덕에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좋은 공기업에 1차, 2차 다 합격을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서야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임신인가 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고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2놈이나 생겼네. 여보,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나 딸기도 먹고 싶고 복숭아도 먹고 싶고 한우도 먹고 싶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먹고 싶은 게 많네? 다행이다. 내가 다 사줄게. 남편의 보살핌 덕분인지 쌍둥이를 임신한 것 치고는 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중학생이 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애들 학비를 보탤 수가 있겠네요. 여보, 내년부터 우리 애들 좋은 중학교에 보내고 알아서 잘 크라고 하자. 학비는 회사에서 다 나올 거니까. 그러게,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꿈 이루니까 어때? 행복해? 그걸 말이라고 해? 맨날 하늘이 나는 기분이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아들 두 녀석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두 아이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1분 차이로 태어난 형 동생이지만 둘이서 다투지도 않고 잘 지내는 걸 보면 남편도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 출소한 김진수 그 자식이 또 마약을 하고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나에게 손을 대면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고 들었는데 지 팔자 지가 알아서 잘 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악연은 끝까지 악연으로 남고 좋은 인연은 만난 남편과 저는 가정까지 꾸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게 된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마약쟁이 악마 같은 진수 그놈한테 당한 기억은 남편도 저도 싹 다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사실 한동안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목격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상처를 받고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육체적인 건강도 모두 회복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와 함께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는 규모를 더 확장했어요.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찾아주시는 손님도 많아서 항상 진심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되짚어가며 사연을 쓰고 나니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히 조금만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날은 꼭 올 겁니다. 제가 기운 나눠드릴게요.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럼 저는 물러가 볼게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